자, 마지막 주제는 어렵지 않아요. 조심할 게 조금 있어요.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이죠.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사실은 우리 아까 정부 정책이요, 이렇게 굉장히 비탄력적인 재화 있죠. 비탄력적인 재화에 정부 정책이 집중돼 있어요. 가격 변동폭이 너무 크면 그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되니까 그런 이제 정부 정책에서도 그렇고요, 기업들의 가격 정책에서도 탄력성이 있어요. 우리 뭐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이 탄력성에 따라서 그런 자원 배분 왜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경작에서는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좀 어려워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도 중요해요. 그래서 수탄 크기 결정 요인 하고요, 공탄 크기 결정 요인,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는데 대체로 이렇게 그 수탄의 경우에는 크고 길고 많고 이럴수록 탄력성이 커지거든요. 대체재가 많을수록요, 대체할 만한 게 많을수록 선택의 폭이 커지는 거거든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재화 가격이 올라가면 그거 안 사면 그만이에요. 안 사면 그만이다는 얘기 뭐예요? 수요량을 크게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수요량을 크게 줄인다는 게 뭐예요? 수량 변화를 크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할 만한 다른 선택의 여지가 많을수록 어떤 물건이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그거 선택 안 해버리면 돼요. 그게 뭐다? 수량이 크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성이 커지는 거죠. 또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수량 변화를 크게 할 수가 있어요. 또 아까 가격 수준이 어떻게 될수록, 가격 수준이 높아질수록 저 윗동네는 탄력성이 컸죠. 아랫동네는 탄력성이 작고요. 또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탄력성은 커져요.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내가 그 전체 소비액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에서 한 달에 30만 원 지출하는 품목이 있고 3,000원 지출하는 품목이 있다면 30만 원 지출하는 품목은 10% 가격이 올라버리면 3만 원이나 더 써야 돼요. 그럼 예산에 좀 타격이 크겠죠. 그런 것들은 수량을 적극적으로 줄일 궁리를 할 거예요. 근데 3,000원짜리가 10% 올라가 봐야 300원 밖에 안 올라가죠. 그런 경우는 줄일 궁리를 그렇게 안 하죠. 뭐 300원 올라가 봐야 뭐 큰 타격을 주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줄이려고 하는 궁리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도가 다양할수록, 그리고 시장을 세분할수록 대체재가 많아지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사치제일수록 어때요? 사치제일수록 이거 없어도 그만이죠. 맞나요?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죠. 곧 굶어도 거는 건 걸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는 그렇다는, 대체로는 사치제일수록 탄력성은 큽니다. 자,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탄도 대체로 이게 유사한 게 많은데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은 어때요?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탄력성은 커집니다. 그리고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다는 거는 뭐예요? 그만큼 그 수량 변화를 크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수량 변화를 크게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탄력성은 커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쪽이죠, 이쪽. 공급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생산 자재를 사용을 해야 공급이 증가하죠. 근데 공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자재 가격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가격이 많이 올라가 버리면은 그 공급하기가 어렵죠.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많은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많은 물건을 못 만들어내요. 그러면 탄력성이 어떻게 해요? 작아지는 거죠. 제한하는 법규가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많이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내요?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럼 탄력성이 작아지는 거죠. 맞나요?
자, 다음에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마지막.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에요. 이거 사람들 많이 틀려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하고, 저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하고. 앞으로 1년간 만드는 양하고, 앞으로 2년간 만드는 양하고, 어떤 게 더 많이 만들어요? 앞으로 2년간 만드는 양이 더 많이 만들죠. 시간을 더 많이. 그게 고려하는 기간이에요. 관찰하는 기간. 관찰하는 기간 또는 고려하는 기간 이렇게요. 근데 이거는 한 개 만들 때 한 달 만에 만드느냐, 2달 만에 만드느냐, 3달 만에 만드느냐, 그 소리란 말이에요. 생산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1년 동안 만들어낼 수 있는 양은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부동산은 이런 특징이 아주 크다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수급 조절 곤란할 때 어떤 조절이 더 어려워요? 공급 조절이 더 어렵잖아요. 이런 성질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수요자들은 돈만 마련되면 바로 들락날락 거리잖아요. 근데 공급자들은 생산해서 이렇게 시장에 가져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어려운 거예요? 수급 조절이 곤란한 거죠. 이 수급 조절이 곤란하니까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뒤에 이제 곧 하게 되는 시장론에서 과장 국수 비비자 할 때 수급 조절이 곤란하면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근데 그런 가격 왜곡 현상은 단기적인 현상이요, 장기적인 현상이요.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나타난다 그러죠. 그거는 지난 이제 감정평가론에서 가치와 가격 구별할 때는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이렇게 있죠. 그런 오차가 단기적인 현상이다, 장기적인 현상이다. 그런 오차는 단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도 연결이 되고, 또 부동산 가격은 수요자 경쟁 가격 성격이 강해요. 공급자 경쟁보다. 왜? 공급은 들락날락거리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정돼 있다고, 공급이. 쉽게 만들어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수요자들은 비교적 쉽게 들락날락거리죠. 이게 수요자 경쟁이에요. 공급 물량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자들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가격은 올라가고, 또는 물량은 딱 있는 양이 있는데 살 사람이 없어요. 살 사람이 없으면 가격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수요자의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도 공급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급 조절이 잘 되면 상호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호간의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성질들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 이게 공급이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이런 거에 의해서 탄력성이 작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그 37쪽에 정리가 돼 있죠. 37쪽에 정리가 돼 있는데 공급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에서는 밑에 3, 4, 5죠. 3, 4, 5. 요걸 조심하시라고요. 3, 4, 5를 조심하고 나머지는 됐고. 자, 근데 그 37쪽의 맨 밑에 표의 맨 밑에 신규 부동산은 수요가 더 탄력적이고 중고 부동산은 공급이 더 탄력, 이런 말 있죠. 신수탄, 준공탄 이렇게 돼 있죠. 신규 주택은 수요가 더 탄력적이고 중고 주택은 공급이 더 탄력적이다. 자, 이거는 새로 생산해서 내놓는 경우 이 말이에요. 새로 생산해서 내놓는 경우는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요가 더 탄력적이다 이 말이에요. 신규 주택은. 근데 중고 주택은 보세요. 중고 주택은 공급이 더 쉬워요. 전화 한 통 하면 내놓을 수 있어요. 그죠? 중개사무소에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내놓는 거예요. 근데 거두어드리는 것도 쉽죠. 그냥 아유 그 팔지 말고 그냥 놔둬보세요. 뭐 이렇게 전화 한 통만 수요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공급 거두어드리는 것도 그렇고. 근데 수요자는 최소한 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고주택의 경우에는 공급이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중요도는 높지는 않습니다. 대체로는 전체적으로는 수요든 공급이든 굉장히 비탄력적인 재화예요, 부동산은. 근데 상대적으로 뭐가 더 비탄력적이라 볼 수 있어요? 공급이 더 비탄력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입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경기 변동 가기 전에 문제를 좀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 보십시오. 자, 6번 문제에 다음 중 부동산 수요의 탄력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맞죠?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 맞죠? 어떤 재화의 다른 재화에 대한 교차 탄력성이 양수라는 것은 그 재화가 보완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 틀렸죠? 대체제죠. 네,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재화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양수라는 것은 그 재화가 정상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란 한 재화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다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맞죠?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란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량 변화율. 뭐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7번은 자 계산 문제인데요. 아파트의 수요 함수는 P는 1000-QD, 공급 함수는 P는 200 플러스 QS이다. 균형 가격을 묻고 있죠. 자, 이런 형태의 계산 문제의 경우에는 질문을 뭘 하는지를 이제 물음표 앞에 뭘 묻는지를 딱 이제 표시를 해야 돼요. 뭘 묻는지를 표시하고 지금 얘가 뭘 묻고 있어요? 균형 가격을 묻고 있죠. 또 균형량을 물을 수도 있겠죠. 또 균형 가격 변화를 물을 수도 있거든요. 균형 가격 변화 밑에다 쓸까요? 이게 이런 계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뭘 익숙하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문제를 보고 문제 파악하는 훈련을 먼저 해야 돼요. 사실 그러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균형 가격을 묻느냐, 균형 가격 변화를 묻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정리가 달리 돼야 되는 거예요. 균형 가격을 묻는 거는 이걸 묻는 거죠. 균형량을 묻는 건 이걸 묻는 거고. 둘 다 물을 수도 있겠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뭐만 물었어요? 균형 가격만 물었죠. 다음, 균형 가격 변화를 묻는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균형 가격 변화를 묻는 문제는 원래 균형 가격이 있었는데 이 소리예요. 새로운 균형 가격 이렇게 이거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잘 아시겠습니까? 변화를 묻는 문제는 원래에서 어떻게 변했냐 이걸 묻잖아요. 이런 문제는 계산을 2번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문제는 계산 2번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변화를 묻는 문제가 아니니까 계산을 한 번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7번을 이제 풀어볼게요. 자, 7번을 균형 가격을 묻고 있는데 수요 함수가 어떻다고요? P는 1000-QD요. P는 1000-QD. 공급 함수는 200 플러스 QS잖아요. 이렇게. 자, 여기서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때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죠? 이게 QD, QS 이렇게 구분을 안 해도 돼요. 균형 상태에서는 다 뭐라고 보면 돼요? 그냥 Q 이렇게 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 풀면 돼요. 1000-Q는 뭐하고 같다? 200 플러스 Q하고 같다. 1000-Q는 200 플러스 Q하고 같아요. 그럼 마이너스 Q 플러스 Q 이렇게 마이너스 Q 플러스 200 저쪽으로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200이 저쪽으로 하면은 800이 되죠. 여기는 이제 2Q가 되고 그럼 Q는 몇이에요? Q는 400 해가지고 400 하면 틀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Q를 구해놨단 말이에요. Q를 묻는 거는 P를 묻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얘를 묻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계산 문제는 결과를 해놓고 내가 Q를 계산했는지 P를 계산했는지
묻는 게 뭔지를 확인하고 답을 해야 돼요. 이거 답을 안 하고 했으면은 아마 600 했겠죠? 400 했겠죠? 400 하면 이제 틀리는 거지. 다 풀어놓고 틀리는 거예요. 항상 계산 문제는 뭘 묻는지를 표시를 하고 내가 계산한 결과가 묻는 건지를 확인하고 대답을 해야 돼요. 이것만 해도 성적이 쫙 올라가거든요. 이게 제가 중학교 때 이게 많이 틀렸거든요. 엄청 많이 틀렸어요, 이거. 고등학교 가서 이제 좀 줄어드는 이런 게 줄어들어야 실력이 향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 이게 못 푸는 게 아니잖아요. 풀 줄 아는 거잖아요. 풀 줄 아는 건데 단지 주의를 게을리해서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능한 한 빨리 줄여야 되죠. 그래야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됐죠? 그럼 400을 집어넣으면은 얼마예요? 600만 원. P는 600만 원이고 Q는 400이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변화를 묻는 문제는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는가 하면 수요 함수가 변한다 이렇게 해요. 원래 이랬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수요 함수가 변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여 수요 함수가 P는 1200-QD로 변했다면 균형 가격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또는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렇게 물어요. 자, 그러면은 원래 균형 가격 알아야 되겠죠? 새로운 균형 가격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계산을 몇 번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2번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이거는 한 번 더 해야 되네. 이걸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이런 식을 몇 세트를 찾아야 돼요? 2세트를 찾아야 돼요. 수요 함수가 변한 것이기 때문에 공급 함수는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2세트를 찾고 문제를 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1200 마이너스 Q는 200 플러스 Q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또 그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죠. 이게 200이 이쪽으로 가면은 1000 될 거고 2Q 될 거니까 Q는 500 되니까 Q 500을 또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 넣든 집어넣으면 P는 700 되겠죠. 그러니까 맞나요? P가 원래 얼마였었어요? P가 600이었죠. 원래 여기가 400, 여기가 600이었잖아요. 여기가 600이었는데 P가 어떻게 되면서 Q가 400이었는데 Q가 500이 되면서 여기는 700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 안 물었잖아요. 이거는 균형량의 변화를 묻지 않고 균형 가격 변화했으니까 가격이 100만큼 상승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할만한 거예요? 패스하는 거예요? 패스? 아니 뭐 사람들마다 다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계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뭐 이게 자신한테 할 만한 건지 아닌 건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다른 데서도 계산 문제를 수업을 했는데 그런 분이 계세요. 이거 정말로 이거 쉬워서 할 만한 것만 몇 개 좀 더 풀어달라고.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른데 어떻게 그게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이건 할 만한가?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입장 정리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입장 정리하는 몫은 여러분이에요. 다음에 8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탄력성 개념과 그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것은 탄력적이라는 의미이며 이는 원인이 되는 수요 결정 요인이 변하는 정도보다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 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판매 수입 얘기가 나오죠. 판매 수입 얘기가 나오면 이 그림을 그리라고요. 그러면서 수요 가격이 탄력적일 때 하면은 윗동네 아랫동네?
윗동네에서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판매 수입 증가. 예, 이건 탄력적이니까 가격 하락하는 거에 비해서 수요량이 크게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가 많을수록 작아진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커지죠. 예, 그래서 틀렸고요. 3번.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질수록 수요 곡선은 완만해진다. 탄력적일수록 완만, 비탄력적일수록 가파르고요. 사치제일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맞죠? 예, 대체로요. 아까 어렵다는 비가더 있죠. 비가더 외에는 다 이래요. 수준이. 비가더 외에는 쉬워요. 근데 비가더가 좀 어려워요. 실제로 출제가 되면 이게 막상 이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자꾸 연습해야 돼요. 비탄력적일수록 가파르게 자꾸 그리고요. 탄력적일수록 완만하게 그리면은 탄력성 문제도 거의 해결이 돼요. 그러면은 계산 문제가 어렵게만 출제 안 되면은 이 수요 공급에서 내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계산 문제가 어려운 게 한 3문제 정도밖에 없었어요. 10년간. 3문제 정도밖에 없었으니까 10년 넘었네요. 그러면 2문제밖에 없어요. 하나가 10년 넘었으니까 아무튼 한 2문제 정도 외에는 다 풀만한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점수를 좀 딸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 하고요. 이제 경기 변동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경기 변동도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요런 단어들이 여기 할당적 효율성 빼고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요. 물론 뒤로 가면 이제 지대론이나 뭐 이렇게 이걸 어려워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입지론 넘어가서 하는 것들이니까요. 오늘은 거기까지 안 가고, 시장의 효율성, 효율적 시장의 이론까지 할 거니까요. 자, 아무튼, 자, 경기 변동에서는 이제 주로 출제되는 주제들을 좀 체크를 하면은, 경기 변동의 유형을 좀 체크를 해야 돼요. 경기 변동의 유형에서는 순환 변동, 그다음에 계절 변동, 그다음에 장기 변동, 무작위 변동, 요거 이제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일단 요 용어들을 물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성하는 게 있어요.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는 더 길고 진폭은 더 크고, 일반 경기와 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부동산 경기가 당연히 변하겠죠. 근데 어떤 때는 함께 움직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일반 경기가 먼저 가고 부동산 경기가 뒤따라갈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뭐 병행한다, 후행한다, 선행한다, 이런 다양한 모습을 얘기를 하는데, 대체로는 어떤 성격을 많이 얘기해요? 후행하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후행하는 성격을 많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일반 재화의 생산, 소비, 유통 과정은 이 주기가 좀 짧잖아요. 짧으니까 대체로 신속하게 반응을 해요. 근데 부동산은 반응하는 속도가 느리죠. 느리기 때문에 일반 경기가 회복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부동산 경기는 아직 조금 더 갔다 뒤늦게 올라온다거나, 또 일반 경기는 꺾여서 좀 내려갈 때 됐는데 얘는 뒤늦게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진다거나, 이런 뒤쳐져서 나타나는 그런 성격을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부문별로 놓고 보면 좀 다르다 그래요. 부문별로 놓고 보면은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경기와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 이렇게 부문별로 놓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가 좋다라는 거는 지금 일반 경기가 굉장히 활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일반 제조 유통 활동이 활발하다면 그 제조 유통 과정에 필요한 상공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시장에 인적, 물적 자원이 그쪽으로 투입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주거용 부동산 경기 쪽으로는 투입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잘 안 굴러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문별로 놓고 볼 때의 특징은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 병행하는 관계에 있지만,
주거용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 약간은 거꾸로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가중평균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체로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에 비해서 조금은 뒤처져서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이 순환 변동에서 저점과 정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반복하는 게 순환 변동이잖아요. 근데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는 과정이 있다면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기간은 좀 길게 나타나고 정점에서 저점에 이르는 기간은 좀 짧게 나타나고 이런 이제 우경사 비대칭 형태를 지닌다. 뭐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주기나 진폭이라는 관점, 주기나 진폭, 그리고 그 변동의 양상이라는 관점, 뭐 이런 이제 몇 가지 주제별로 놓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순환 국면별 특성이 나오거든요. 순환 국면별 특성은 하향시장,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요거 말고 이제 안정시장이라는 게 독특하게 따로 있죠. 여기에서 이제 순환 국면별 특성 하면 되고요. 이거 다시 좀 더 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거미집 모형이 있죠. 거미집 모형은 최근에 너무 자주 나와서 이게 원래 나오겠나 싶기는 한데요. 요 네 가지 주제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 그 다음에 특성, 그 다음에 순환 국면 특성, 거미집 모형, 이렇게 네 가지 주제. 이거 외에 이제 나머지 뭐 잡다해요. 뭐 측정 지표 같은 것도 있기는 해요. 경기를 측정할 때 뭘 보고 측정하느냐? 측정 지표는 건축량도 있고, 거래량도 있고, 가격 변동도 있고, 이걸 어떻게 보라 그래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측정, 종합적으로.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가격 변동이죠. 가격이 상승하는 거 보고 경기가 좋다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건축량이나 거래량이나 다른 것도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함께 봐야 되지 이것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38쪽에 있죠. 부동산 경기 변동해서 그 위에 거는 그냥 의의를 대략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밑에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에서 순환적 변동이 있죠. 그 순환적 변동은 그 용어들을 일단 익혀야 되죠. 회복, 상향, 정점 찍고, 후퇴, 하향, 저점 찍고, 다음에 회복, 다시 상향 올라가죠. 정점과 저점의 차이, 진폭, 그리고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는 하나의 구간을 주기,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 변동으로부터 이탈되는 것. 그러니까 이 장기적인 추세 변동이라는 건 이거예요. 어떤 장기적인 추세가 있으면 경기 변동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렇게. 이 장기적인 추세 변동으로부터 위로 이탈, 아래로 이탈. 이게 바로 순환 변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재에 있는 그 그래프는 어떻게 모양을 바꾼 거예요? 이 추세를 수평으로 바꾼 거죠. 추세를 수평으로 바꾸고 이걸 좌우대칭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그 그래프입니다. 그다음에 장기적 변동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죠. 이게 장기적 변동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습니다.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다른 변동, 그러니까 계절 변동이나 무작위 변동을 좀 더 신경 쓰시면 돼요. 그 계절 변동은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면 되죠. 1년을 단위로 계절에 따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변동을 계절적 변동이라 하고, 여름철에 청량료 생산 소비 증가하는 거, 방학 동안 대학가의 공실이 많은 거, 이런 것들이 계절 변동이고요. 그다음에 무작위 변동은 예기치 못한 사태에 의하여 나타나는 비주기적인 변동을 무작위 변동이라고 하죠. 지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 같은 거, 또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 이런 것들이 바로 무작위 변동입니다. 다음에 이제 괄호 3번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성을 보시면은 그 동그라미 1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요. 2번을 보시면은 이제 주기 얘기가 나오죠. 2번에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 순환 변동의 주기가 약 2배 정도 길고요. 다음에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 진폭이 더 크죠. 이것은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에 비해 둔감하게 반응하여 타선 기간이 길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죠? 숫자 같은 거는 별로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2배라는 숫자 자체는 중요도가 낮습니다. 더 길다.
주기가 더 길다.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서로 영향을 주고 있지만 반드시 똑같이 병행한다고는 볼 수 없고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비교해서 선행할 수도 있고 역행동행할 수도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부문 시장별로는 뭐가 존재해요? 시차.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거용 부동산 경기냐 상공운용 경기냐에 따라 이 시차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즉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대체로 일치하지만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역순환적 관계를 가지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시간적으로 뒤지는 후순환적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등 부문별 특수순환의 가중평균치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6번에서는 마지막 줄에 우경사 비대칭 구조 있죠. 이거는 이제 저점에서 정점까지는 길게 나타나고 정점에서 저점까지는 짧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 특성하고 다음에 이제 순환 국면별 특성은 이렇게 놓고 보면 되죠. 각각의 국면별로 그 가격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거래는 어떠한지 전문 활동에서 매수인이나 매도인 중에서 누구를 중시해야 되는지 과거 사례 가격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요거 정리하면 돼요. 이거 뭐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으니까 이 부분이 여기서는 이제 요걸 그리면서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하향 시장에서는 가격이 어때요? 요 구간이죠. 가격이 거의 이제 바닥을 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회복 시장에서는 가격이 살짝 이제 올라가는 기미가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상향 시장에서는 가격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요. 후퇴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이 이제 멈추고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거나 이제 상승을 멈춘 시기 뭐 이런 시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거래는 어떻습니까? 이 거래 거의 없죠. 이때는 거래가 한 건, 두 건 이제 활기를 띈다고 활기. 이때는 거래가 활발하죠. 이때는 밥도 못 먹어요. 거래가 너무 많아서 밥도 못 먹는 시기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꿈 같은 얘기죠. 근데 10년 전쯤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때는 밥 안 먹어도 되지 뭐. 밥 안 먹어도 배부르지 뭐. 계속 돈 벌고 있는데. 근데 이때 되면 이제 밥 먹을 시간은 돼요. 이제 거래가 한산해지는 거죠. 아무튼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이제 여기 나머지 내용들 거래는 그렇고요. 뭐 거래는. 그다음에 이제 매수인과 매도인에서 누구를 중시해야 되느냐? 올라가는 시기는 누구를 중시해야 돼요? 올라가는 시기에는 상도죠. 내려가는 시기에는 하수 이렇게. 근데 표현의 차이가 약간은 있기는 해요. 이게 내려가는 시기니까 매수인을 중시하기는 하는데 이때는 매도인 중시에서 매수인 중시로 바뀌는 시기라 그래요. 근데 이때는 매수인 중시가 강화된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 시기는 매수인 중시에서 매도인 중시로 바뀌는 시기다. 여기는 매도인 중시가 강화되는 시기다. 그다음에 여기는 다시 매수인 중시로 바뀌는 시기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표현의 차이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과거 사례 가격의 의미죠. 과거 사례 가격은 이제 감정평가할 때 과거 사례 가격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때는 과거는 밑에 있으니까 하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고 밑으로 내려갈 때는 과거는 상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여기 정점과 저점을 기준 가격이라 하죠. 그래서 후퇴 시장은 기준 가격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 사례 가격은 기준 가격의 의미도 있고 상한의 의미도 있다 다 얘기를 하는데 밑으로 내려오면은 과거 사례 가격은 상한의 의미가 있다라고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기준을 떼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회복기에도 과거 사례 가격은 기준 가격의 의미가 있거나 하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위로 올라와 버리면은 기준 가격에서 멀리 벗어나서 이제 기준을 떼버리고 과거 사례 가격은 하한의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기타
예, 이 내려갈 때는 공실률이 점점 증가하겠죠. 올라갈 때는 공실률이 줄어들고요. 또 이 회복기에는 건축 허가 신청 건수가 점점 늘어날 수가 있죠. 뭐 그런 내용들. 자, 요렇고요.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안정시장이라는 게 따로 있죠. 모든 부동산이 이런 성격을 갖는 게 아니고 이런 성격을 갖는 부동산이 있죠. 이게 이제 불황에 강한 부동산 해서 불황에 강한 부동산은 도심지 점포라든가 어떤 거예요? 도심지 점포라든가 소규모 주택 같은 거. 위치가 좋은 소규모 주택 이런 게 바로 실수요 때문에 그래요.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안 좋다 해도 실수요자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실수요자들은 이런 것들을 찾는 거죠. 이런 것들은 투기 목적이라기보다는 실수요자에 의해 지탱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어떤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투기적인 수요는 아니더라도 이런 거는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시장에서는 과거 사례 가격이 안정적인 기준 가격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안정시장에서는 이 변동이 어때요? 변동이 큰 차이가 없죠? 변동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과거 사례 가격은 안정 가격이다. 신뢰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이다. 그래서 그 41쪽의 표 바로 위에 리얼에 있죠. 41쪽의 표 바로 위에 리얼에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안정시장이 후퇴시장 다음에 오는 거 아니에요. 별도죠, 별도. 별도로 있는 거예요. 얘네들 어느 시기와도 겹쳐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서 알고 있어야 돼요. 하회, 상후 이렇게. 그리고 이게 하향이 제일 먼저 나올 이유는 없습니다. 후퇴가 먼저 나와도 되죠. 후, 하, 회, 상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순서는 지켜야 돼요, 순서. 이 순서를 질문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2쪽에 가시면은 경기 측정지표 아까 했죠. 측정지표는 어느 하나만 측정하면 안 되고 건축량, 거래량, 가격 변동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측정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그 얘기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있죠. 네 번째 줄. 가로 5번의 네 번째 줄. 42쪽에. 따라서 있죠. 따라서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의 생산, 유통, 소비 활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있죠. 따라서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경우 생산량, 그 다음에 소비, 가격 변동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음에 밑에 표에서는 선행지표, 동행지표, 후행지표 이렇게 있는데 선행지표는 앞으로의 경제활동 수준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서 우리 예에서는 이제 건축 허가 면적이나 택지 분양 실적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행지표에서는 건축량, 거래량 생각하면 되고 후행지표는 완공량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거미집 모형 여기서부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